왜 지우개는 흑역연필은 잘 지우지만 색연필은 잘 지우지 못할까요? 이거 봐요. 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이 질문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딸 헬레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봤는데 그녀도 이 질문이 제일 재미있다고 했어요. 현미경으로 보여줄 건데 영상 마지막에 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중간에 재미있는 질문도 있어요. 이베레 테누리오. 해변에 모래가 많은 이유와 그 모래의 출처가 궁금해요. 모래의 대부분이 똥일 수도 있다는 사실.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답변을 들어보세요. 바닷가에 모래가 만들어지는 가장 뻔한 방법은 산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산의 암석이 햇빛과 비 때문에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그곳을 파헤치는 동물들 때문에 암석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그 조각은 산 아래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 조각은 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고 강에 도착하면 물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암석은 점점 더 닳아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모래를 얻게 됩니다. 그 모래도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물에 밀려 바다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해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의 재미없는 부분인데 모래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동물의 잔해, 조개 껍데기, 게의 껍질, 뼈 등도 함께 부서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 연구를 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페이시 파파가이오라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단단한 탄산칼슘으로 된 산호를 먹고 배설물은 거의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읽었을 때 저는 이건 아주 미미한 비율이겠지. 이 동물의 똥이 모래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별 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 해변이 강이 거의 없는 곳에 있다면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모래의 대부분 최대 70%가 페이시 파파가이오 물고기의 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를만 하지 않나요?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헬륨 풍선을 날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풍선을 날리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달까지 가나요? 매뉴얼 두문도가 500만 구독자 달성 시 성층권에 풍선을 띄웠어요. 성층권은 대기의 한 층으로 상업용 비행기가 나는 곳보다 위에 있어요. 정말 높죠? 그리고 이런 풍선들은 터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풍선을 수소나 헬륨가스로 채울 때 지상에서와 같은 압력으로 채우거든요. 이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풍선 안의 압력은 그대로지만 주변의 압력은 점점 낮아져요. 이 말은 풍선 안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풍선이 곧 터질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겠지만 아주 튼튼하거나 유연해서 터지지 않는 풍선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 풍선이 계속 부풀어서 아주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영원히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멈춰있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대기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점점 더 밀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풍선이 그 위치에서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지점에 도달하면 풍선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춥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가진 않아요. 수소 분자든 헬륨가스 분자든 둘 다 아주 작아요. 그 분자들은 고무 풍선을 통과할 수 있고 고무가 아니더라도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선들은 오래 못 가요. 비싼 은박 풍선도 결국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풍선은 터지거나 그게 더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가 둥근데 왜 우리에겐 평평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지평선을 바라볼 때 지평선은 평평해 보이고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구를 평평하게 보는 이유는 지구가 정말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는 곡선을 볼 수 없어요. 이걸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 와서 가장 먼저 직선을 그릴 거예요. 완전히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거예요. 이제 이 원을 확대해서 직선과 비교해 볼게요. 멀리서 보면 당연히 원이 완벽하게 보이죠. 제가 확대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원의 일부분, 윗부분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확대하면 이제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가장자리를 보면 뭔가가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거의 평평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좀 더 확대하면 원의 선이 직선과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볼 수 없고 이게 원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더 확대하면 두 선이 거의 평행하게 보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원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줌아웃을 해서
멀리서 보면 이게 실제로 원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치 로켓처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구도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곡선을 더 이상 알아차릴 수 없거든요. 레오나르도 로페스는 채널 멤버스인데 저 전자 표시가 있습니다. 항상 멤버 질문을 하나씩 골라요. 왜 해양 포유류 동물들은 꼬리 지느러미가 수평인데 물고기들은 수직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눈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관찰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어, 잉어, 람바리, 틸라피아를 보면 모두 꼬리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돌고래, 범고래, 바다표범을 보면 꼬리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이름은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이 동물들이 물속에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꼬리 끝부분은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노처럼 생겨서 이 동물들이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포유류는 모두 수평 꼬리 지느러미를 가집니다. 이는 이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물고기들은 한 번도 물 밖으로 나간 적이 없죠. 이 동물들은 항상 수생동물이었으며 지느러미로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꼬리 지느러미는 수직이죠. 수생 포유류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언젠가 걸었던 동물들에서 유래했어요. 걷기 위해서는 척추를 사용하는데 그건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인어 복장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여성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헤엄칠까요? 꼬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척추가 이런 움직임에 더 잘 맞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포유류에게 유리한 점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고래는 수면 위로 올라가 등에 난 구멍으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런 수평 움직임이 더 낫고 수면 위로 오르는데 효율적입니다. 이베레, 우리가 구름을 볼 때 구름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구름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가끔 구름에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구름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도는 게 아니에요. 구름도 지구와 함께 회전해요. 구름은 지구의 움직임에 맞춰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데 구름이 위에 가만히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게다가 적도에서는 지구의 회전 속도가 시속 약 1600km 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대기가 지구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폭풍이 불었을 거예요. 사실 구름이 다양한 날의 하늘을 잘 관찰해보면 서로 다른 고도에 있는 구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층은 한 방향으로 또 다른 층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이번 주에 마누알 두문두에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었는데 날씨가 흐려 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구름은 한쪽으로 또 어떤 구름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가 날지 안 날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모르겠어요. 한 구름은 동쪽에서 다른 구름은 서쪽에서 와서 정말 엉망이었어요. 왜 우리는 구름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무언가를 볼까요? 때로는 양이나 소도 보입니다. 구름이 어떻게 완벽한 형태를 만들까요? 사실 구름은 그럴 수 없어요. 구름에서 그런 걸 보려는 건 우리 뇌입니다. 옆드림 보이시죠? 대충 보면 해골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거기엔 해골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항상 사물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서든 얼굴을 찾는데 이 능력이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숲속에 있을 때 늑대나 뱀, 곰,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던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계속 풀숲을 살피며 눈이나 입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고 보이면 바로 나무에 오르거나 도망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디에서든 얼굴을 찾으려고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 현상은 이름도 있어요. 바로 파레이돌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당신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벨에 현미경으로 벨크로를 한번 봐봐요. 정말로 갈고리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보죠. 요청하셨으니 바로 해보죠. 어머니 마리아 안젤라 여사님께서 항상 저장하는 사람이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는 벨크로와 백팩 버클만 따로 담아놓은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조각의 벨크로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작은 갈고리가 잘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해요. 네, 보여요. 벨크로를 이렇게 가까이서 자르는 건 처음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봐요.
여기 벨크로에 갈고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갈고리가 확실히 보이네요. 생각보다 뾰족하지 않아요. 저는 더 뾰족할 줄 알았는데 끝이 더 날카로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더 부드러운 천에 달라붙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조잡한 벨크로예요. 이 갈고리들이 진짜로 아주 크거든요. 저는 더 작은 갈고리 벨크로를 가져오려고 해요. 이건 좀 더 현대적인 종류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보면 그렇게 거칠지 않고 손에 걸리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요. 이건 육안으론 작동 방식을 볼 수 없으니 현미경으로 봅시다. 아, 저 작은 갈고리들 좀 봐요. 정말 작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봐요. 이건 훨씬 더 단순한 갈고리예요. 이건 정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갈고리라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마추처럼 Y자 모양의 작은 갈고리가 달려있고 훨씬 더 표면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 두 개의 벨크로를 나란히 놓아봤어요. 이게 옛날 거고 갈고리 크기를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작은 거 거의 5배 차이 나요. 정말 큰 차이죠. 얀센이 여기서 우리한테 요청했어요. 벨크로의 다른 부분을 붙여서 두 개가 실제로 어떻게 붙는지 보여달라고요. 한쪽의 갈고리들이 다른 쪽의 부드러운 털에 걸려서 서로 붙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각이 너무 작거든요. 벨크로를 너무 꽉 닫으면 붙는 모습이 안 보여요. 하지만 여기선 어떤 부분이 맞물리는지 알 수 있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데 왜 브라질 해안에서는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게 꽤 흥미로운 내용이거든요. 저기에 태양이 있고 지구는 이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이에요. 브라질에선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이 바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지나면서 해가 질 때가 되면 땅에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해가 반대편으로 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브라질 해안, 즉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거의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브라질에서는 바다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 카메라드 얀센은 결혼식 사진작가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얀센이 이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해질 무렵 해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커플도 있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해가 지는 해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있긴 해요.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질 해안, 해변들은 이렇게 세로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에스피리투 산투와 바이아 남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파울루 해안으로 가면 특히 여기 산투스와 상 세바스티안 사이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이미 수평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몇몇 해변을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 보라세이아 끝부분 베르치오가에 있는 곳을 보면 해변이 살짝 굽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변 끝부분이 다시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바다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상파울루 해안에서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해안선이 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살바도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살바도르 등대에 있다면 포르투 다바라 해변 등 여러 해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변은 제가 언급한 곳과 정반대 위치로 바다가 서쪽, 땅이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물 위로 해지는 걸 볼 확률이 높아요. 브라질에선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사진작가는 해질 무렵 커플이 키스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황금빛 바다를 배경으로요. 혹시 영상 촬영 말고 다른 직업도 있으신가요? 저는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 고마워요, 솔. 하지만 이 질문은 슬프고 상처받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그 안에 암시가 있으니까요. 질문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질문한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냥 장난이나 임시방편, 재미로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당신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네, 저는 매뉴얼 두문두에서만 일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요. 저랑 마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유튜브만 하게 됐어요. 이제 유튜브뿐 아니라 책, 강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이 모든 걸 매뉴얼 두문도 안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뿐만 아니라 10명 넘는 팀원들도 함께 일합니다. 여기 매뉴얼 두문도에 매일 출근해서 오직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영상만 찍으면서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도 요즘은 어떻게 한 사람이 영상을 찍고 저희처럼 자주 업로드하면서 다른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정말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벨의 답변 영상을 보고 계시죠? 질문들이 쉽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질문 박스에 1000개 넘게 받은 질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질문을 고르는 데만 거의 4시간 정도 걸렸어요. 100개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그 리스트를 다시 훑어보면서 줄여야 했어요. 한 30개 정도로요. 이미 질문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시작됐죠.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에 사용한 모든 자료들도 포함해서요. 여기 영상 설명란에 다 적어뒀어요. 끝도 없이 많은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상 촬영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략 2-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질문과 답변만 하는 영상이라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영상처럼 훨씬 오래 걸리진 않아요. 편집, 업로드, 썸네일 제작 같은 걸 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영상을 20분 만에 보니까 만들 때도 한 40분 정도 걸렸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어떤 영상은 여러 사람이 일주일 내내 작업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멈출 때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어딘가로 가겠죠. 그렇죠? 결국 에너지는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으니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멈출 때 자전거의 움직임, 즉 운동 에너지가 주로 열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는 가파른 내리막 후 디스크를 만지면 손이 데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일부는 소리로도 변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브레이크가 제대로 조정되어 있지 않거나 디스크 브레이크에 오일이 떨어지면 평소보다 더 많은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예를 들어 미끄러지게 되면 그 에너지는 타이어를 마모시키거나 고무 조각을 떼어내거나 당신이 지나가는 지형을 변형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베레가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 열로 변환하면 에너지를 다 버리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는 걸 압니다. 맞아요. 사실 거의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늘 많은 에너지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보통 브레이크 패드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발전기를 사용하려고 해요. 바퀴에 발전기를 연결하는데 보통 그 발전기는 자동차의 모터 자체예요. 그리고 그 제동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발전기는 에너지를 만들 때 제동을 걸어 멈추려 하기 때문이에요. 생성된 에너지는 나중에 쓸 수 있게 배터리에 저장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원래 버려질 에너지를 일부 회수할 수 있어요. 제동할 때요. 이벨에 당구공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왜 그렇게 단단한 거야? 당구공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예전에는 이 공들이 단단한 나무나 상아, 즉 코끼리의 엄미로 만들어졌어.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상아로 만들어졌어. 아마 다루기 좋은 재료였던 것 같아. 그렇지? 상아는 마감이 아주 예쁘고 윤기가 나지. 하지만 상아로 완벽한 공을 만드는 건 절대 못할 거야. 불쌍한 코끼리의 일부를 쓸 용기는 없어.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어. 요즘은 보호가 더 잘 되고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단지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죽였지. 하지만 걱정 마. 요즘은 당구공을 만들 때 더 이상 상아를 사용하지 않아. 요즘 당구공은 보통 폴리에스터 수지로 만들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건축자재 상가에서 플라스틱 퍼티로 사는 그 수지야. 심지어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베렐 플라스틱 퍼티야. 만약 본 적이 없다면 여기 옆을 봐봐. 바로 이 노란색 캔이야. 이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열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번 열어봅시다. 저는 항상 이게 거의 파괴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파괴할 수 없는 걸까요? 요령만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설명하려면 조각들을 찾기가 힘드네요. 이건 전혀 파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쉽게 부서져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점은 8번 공의 흰색 부분이 실제로는 바른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색상의 수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리처럼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이 나요. 왜 지라이아처럼 변했다는 말을 쓸까요? 제 생각엔 이 표현을 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이 엄청 화가 나서 모두에게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넘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대청소를 할 때 오늘은 정말 지라이아처럼 변한 거죠. 매트리스를 들어올리고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아무튼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때예요. 사람들과 싸우든 아니면 뭔가 멋진 일을 하든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지라이야라는 건 제 세대 때 이야기예요. 80년대 지라이야 놀라운 닌자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일본 드라마였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배우들이 연기했죠. 한 소년이 닌자로 변신하는 내용이었어요. 지라이야는 빨간 헬멧 같은 걸 쓰고 온몸이 빨간 옷을 입고 닌자 지라이야로 변신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소년이 지라이야로 변신하면 일본의 괴물 같은 적들과 엄청난 에너지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닌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이였던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에피소드에서 그 부분이 가장 기대됐죠. 지라이야처럼 변했다라는 표현에 비라도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못 찾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라이야처럼 변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소년이 지라이야로 변신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라이야처럼 변했다는 건 이미 지라이야로 변신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지라이야처럼 변했다면 뭔가를 할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민첩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소름이 돋을까요? 튜브 밑에 어떤 종류의 근육이 있나요? 이 질문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추위를 느낄 때 우리 털이 일어섭니다. 털이 곤두서죠. 털을 일으키려면 그 밑에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털의 뿌리 부분에 아주 작은 근육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근육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 말은 우리의 피부에 이런 작은 근육들이 가득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근육의 이름이에요. 라틴어로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 이름을 쓰기도 하죠. 그 이름이 바로 무스클루스 에렉토르 필리입니다. 이 근육이 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포르투갈어로는 무스클로 호이필라도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호이필라도르. 정말 소름을 돋게 하는 근육이죠.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정말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호이필란치, 호이필라도르, 이 필리도라는 끝부분이 털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로 호레리는 곤두서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이필란치는 털을 곤두서게 하는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이필란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보면 바로 소름이 돋기 때문이에요. 물이 끓을 때 거품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공기가 냄비의 금속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멍청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아니요. 공기는 냄비의 금속을 통과하지 않아요. 공기가 그곳을 통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물을 끓이기 시작할 때 처음 생기는 거품들은 공기 거품이에요. 그건 수증기가 아니에요. 공기 중의 기체들, 산소와 질소가 물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체들은 물 분자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H2O, 즉 물 분자 안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 즉 물 분자 사이에 숨어있는 산소 분자 O2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면 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을 수 있는 용해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에는 차가운 물보다 산소가 덜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면 그 산소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이는 그 작은 기포들은 실제로 산소나 공기 중에 있는 다른 기체들입니다. 아직 물이 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끓는 점에 가까워질 때 거의 100도 근처에 도달하면 그때 진짜로 큰 기포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체 상태의 물입니다.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한 것이죠. 하지만 기체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기체로 변해도 엄청나게 큰 기포가 생기고 그때부터 진짜로 끓기 시작하고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Borbulhar no caso mesmo. 사인회에서는 전날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나요? 사인회 번호표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뉴얼 두문도의 대형 생물학 책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대형 도서 컬렉션 중 하나로 500페이지나 되고 멋진 그림과 재미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우주의 미스터리 등 매뉴얼 두문도 책들과 전통 신간 출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옆에 방문 날짜와 도시를 적어두었습니다. 사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서점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인을 받으려면 꼭 번호표가 필요합니다. 저와 잠깐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가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응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점에서는 300장의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이 번호표는 보통 가족 단위로 배부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와 함께 오시면 한 번호표로 같이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이 번호표를 받으려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점에서는 보통 책을 가지고 오라고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책 출간 기념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받아야 하고 모든 서점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점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는 출간 행사 날짜가 적힌 고정 게시물이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행사를 하는 각 지점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호표를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고 일부 장소는 미리 방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전날에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일주일 전에 오픈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씩 다른데 각 서점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랄까, 마카파의 서점은 론드리나의 서점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각자 다르게 운영하는 걸 좋아하죠. 어쨌든 저희 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크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두문도 책 출간 행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사진 찍고 사인해드리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가 끝나면 잘했다는 행복을 줍니다. 여기서 촬영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 카메라 뒤엔 촬영 감독 얀센, 저쪽엔 인스타그램 담당 가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상 촬영을 도와주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책 출간 시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출간 도시들에 살지 않는 분들을 위해 다음 학기에도 저희가 몇 번 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책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모든 책과 매누얼 두문도의 모든 상품 링크를 남겨둘게요. 저희가 아마존에 모든 상품이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베레가 예전에 답변한 질문이 있는데 당시 일러스트가 없어 공개 못했어요. 이제 일러스트가 생겨 보여드려요. 아마파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섬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친구 올라브에게 부탁했어요. 그는 에스클라비 지리 채널을 운영하며 경계에 대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올라브가 답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페레이라. 그리고 마누알 두문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죠? 아마파는 브라질에서 가장 고립된 주로 다른 주와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유일한 도로 연결은 프랑스령 기아나와의 국제 다리뿐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아마파는 마름모처럼 보여요. 한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다른 쪽에는 영토를 구분하는 세 개의 강이 있습니다. 실자리, 오이아포크, 그리고 아마조나스 강이죠. 하지만 아마파를 섬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파와 프랑스령 기아나의 경계가 전부 물길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이나 두 지역을 완전히 나누는 무언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마파와 프랑스령 기아나 사이의 국경에는 육지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정된 연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로도 없고 사실상 그곳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파와 프랑스령 기아나 사이엔 육지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마파가 섬이 아닌 이유는 아마파가 거대한 섬인 기아나스 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아마파,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일부, 콜롬비아 일부, 그리고 브라질의 다른 주들, 예를 들어 호라이마, 파라, 아마조나스의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아나스 섬, 이 거대한 섬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카시케아리 운하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카시케아리 운하는 오리노코 강과 연결됩니다. 오리노코 강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리우네그루는 아마존의 지류입니다. 두 강이 이어져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물의 순환으로 나뉘며 이로 인해 기아나스 섬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스크랩에서 다시 만나요. 이베레 안녕. 중력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면 왜 대기는 지구 표면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아스테릭스라는 만화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캐릭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기 50년 전쯤에 여러 모험을 겪는 인물이에요. 또한 그의 민족인 갈리아인들은 하늘이 머리 위로 무너질까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늘이 단단한 무언가이고 저 위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늘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고 우리가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대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대기는 바로 여기 우리 주변 환경에 있어요. 공기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로 수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어요. 우리가 대기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대기가 지구 위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는 이미 지구 위에 있고 이미 지구를 누르고 있으며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한 경계선이 없을까요? 왜 공기는 점점 희박해질까요? 왜 그냥 갑자기 끝나지 않을까요? 먼저 대기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공기가 왜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왜 빠져나가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이 기체, 즉 산소나 질소 같은 분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 땅에 있을 때는 이 원자들과 분자들이 서로 더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공기 밀도가 꽤 높습니다. 앞서 풍선의 성층권 상승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 분자들은 서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너무 멀어져서 비행기가 더 이상 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더 이상 공기를 밀 수 없고 날개도 더 이상 지탱할 공기가 없으며 엔진도 작동할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그곳이 우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기와 우주의 차이를 정의합니다. 이 지점을 고도 100km 정도로 보고 이를 카르만 라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주비행사로 인정받으려면 카르만 라인을 넘어 고도 100km보다 더 높은 곳까지 가는 탈 것을 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준을 더 낮게 잡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카르만 라인에 거의 도달한 사람들도 우주비행사로 보자는 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100km라는 숫자가 깔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기나 우주선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그 정도 높이에 있으면 대기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공기와 계속 부딪히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인공위성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한 지점은 없습니다. 우주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 온 분자, 즉 지구에서 나온 기체 분자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살펴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대기의 일부인 수소 분자가 달보다 더 멀리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검은색과 흰색을 나누는 선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복잡한데 이는 공기가 대기 중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매뉴얼 두문도에서는 오바포그 내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바포그는 브라질 천문 올림피아드의 로켓 대회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는 페트병 로켓 대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2단 로켓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올해 첫 번째 영상에서 이런 종류의 로켓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로켓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단을 분리하고 다른 단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로켓처럼 중간에 한 번 더 추진력을 얻는 거죠. 이 대회는 같은 일을 하는 많은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참가 신청은 무료라는 겁니다. 5월 1일까지이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없을까요? 우선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대서양을 건너 사람들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대서양을 건너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배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제가 들고 있는 배,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영국과 미국 사이를 북대서양을 통해 오갔습니다. 사실 오간 게 아니라 오가려 했던 거죠. 첫 항해도 끝내지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그의 형제 올림피코는 늘 그 항로를 다녔고 그 여행은 지금의 크루즈 여행과 달랐습니다. 이런 크루즈 선박들은 여러분이 배 안에서 즐기기 위해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멋진 것들을 즐기고 가끔 해변에 내려가거나 쇼를 보거나 수영장에 가기도 하죠. 하지만 대서양 횡단선들은 정말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배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나라로 데려다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1912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걸 눈치채셨겠죠? 비행기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효율적이고 비행이 안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대서양 횡단선을 점점 이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며칠씩이나 걸리는 그런 항해를 하겠어요?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대서양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결국 이 여행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대서양 횡단선은 단 하나, 바로 퀸메리 2호뿐입니다. 이걸 읽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크루즈선이 많은데 그 배들은 대서양 횡단선이 아닌가요? 위에 수영장이 많은 큰 하얀 배들 말이에요. 사실 그 배들도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끔 실제로 건너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원조 대서양 횡단선은 선체의 형태부터 다릅니다. 빠르게 대서양을 건너도록 설계된 배죠. 반면 크루즈선은 그렇지 않아요. 크루즈선은 사람들이 천천히 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도록 만들어졌고 또 비행기나 버스처럼 정기적으로 한 노선을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는 표를 살 수 있는 정기 노선은 퀸메리 2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런 여행이 얼마인지, 며칠이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서 영국 사우샘프턴까지 가는 7일짜리 여행이 있더라고요. 5월 23일에 출발해서 5월 30일에 도착하는 일정이고 가격은 $1,009예요. 물론 7일 동안 배에서 자야 하니까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고 아침 식사도 제공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훨씬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행기표, 호텔, 아침 식사까지 포함하면 결국 이 정도예요.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네요. 왜 지우개로 색연필을 지울 수 없는 걸까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럼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일반 흑연 연필과 파란색 색연필이에요. 여기 흑연이랑 거의 같은 색이죠. 나란히. 그리고 지우개로 문질러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연필은 완전히 지워지고 흑연도 사라지고 있는데 색연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네요. 이제 현미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차이를 살펴보죠. 현미경을 다루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샘플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어요. 이것은 일반 연필의 흑연이 종이 위에 남긴 자국입니다. 종이 섬유에 흑연 조각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연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흑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우개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색연필입니다. 보시면 약간 젖어 보이죠? 종이에 액체가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운 부분 또는 지우려고 한 부분에 도달하면 전부 지워지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이에 조금 남아있고 뭔가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더 나쁜 건 이게 좀 번져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던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문지르면서 이 액체가 번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먼저 연필의 흑연이란 무엇일까요? 연필 흑연은 탄소로, 화학 원소인 탄소가 일정한 구조로 배열된 형태이며 약간의 점토가 섞여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흑연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 가루입니다. 이 가루가 종이 위에 그려질 때 종이의 섬유에 엉켜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루는 지우개에도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 위에 지우개를 문지르면 가루가 지우개에 달라붙고 지우개를 더 세게 문지를수록 지우개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지우개는 흑연로 더러워진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자기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색연필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색연필은 가루가 아니라 약간의 왁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색연필은 크레용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는 가루가 아니라 종이에 스며들고 거의 액체처럼 종이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지우개를 문질렀을 때 일부만 지우개에 달라붙고 나머지는 종이에 퍼지게 됩니다. 마치 종이 위에서 초콜릿을 닦는 것과 비슷하죠. 즉, 한쪽은 거의 완벽하게 지워지지만 다른 한쪽은 거의 미끄러져 번진 자국이 생기는 셈입니다. 흑연이 묻은 지우개를 한번 볼까요? 좀 지저분해 보이죠? 약간 끈적거리는 표면처럼 보입니다. 흑연이 지우개에 완전히 스며든 게 보여요. 여긴 어둡고 저 파란색 작은 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현미경의 줌을 좀 줄여볼게요. 아, 이제 더 잘 보이네요. 여기 보세요. 흑연과 섞인 지우개 조각이 종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귀엽네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브레이크 자국이라면 이거 똥처럼 보이지 않아요?